네, 자, 4월 특별회차 기출문제 풀이 이론 시험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백데이터는 제가 이론 시험에 첨부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수험번호 212, 104개의 2번 여러분 이름 설치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감독관 확인번호 7616번 주식회사 중원가구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 웬일로 특별회차에서 좀 난이도가 2급 수준의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사무실이 임대차 계약을 1년 더 연장하기로 임대인과 구두로 합의하였다. 자, 회계상 거래의 조건 뭐예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또는 수익 비용이 발생이 있어야죠. 이거는 합의만 한 겁니다. 뭐 서로 돈이 주고받거니 한 거 없고, 그래서 1번은 해당 사항 없고요. 2번 종업원이 급여를 100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작성만 했지 급여가 나온 건 아니죠. 그래서 아니고요. 3번 상품 1,0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상품이란 자산 증가, 현금이란 자산 감소.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거래처로부터 상품 500만 원이 주문을 받았다. 상품이 나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은 거래가 아니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자, 그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현금 말 그대로 지폐, 주화, 자기압수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보통 예금 같은 것도 거의 현금으로 요구불 예금은 아무 때나 찾을 수 있는 거니까 현금으로 취급하고요. 현금성 자산은 기간을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CD 이런 것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타인 발행 당좌수표 다른 사람이 발행한 건 우리가 장부에도 현금으로 기록하죠. 그래서 이건 현금이 되고요. 배당금 지급 통지표 여러분들 중에 요즘 그 주식하시는 분들 아마 4월, 5월 되면 배당금들이 올 겁니다. 이렇게 증서가 집으로 배달이 되죠. 이건 아무 때나 이제 현금화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지금은 거의 사용 안 하는데 옛날에 인터넷이 안 돼 있을 때 계좌를 다른 지역으로 송금할 때 우체국에 가서 요 증서로 바꿔서 현금화하는 그런 우편한 증서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데, 수입인지 자, 옛날에는 요거 우표처럼 생긴 거 가서 관공서에 가서 뭐 증명서 뗄 때 등기부등본 요걸 붙였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에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출력해서 금액이랑 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 이름으로 해서 자, 요거는 이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안 들어가고 정부의 수수료를 납부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일종의 세금이죠. 정부에 내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장관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안 들어간다는 거, 수입인지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재고자산 매입액이 매출원가로 기록되므로 수익과 비용이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자, 우리 상품재고장 앞에서 전산회계 2급에서 배웠죠. 선입선출법, 일명 피포라 그러는데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의 약자입니다.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판다. 편의점 가보면 다 유통기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선입선출법으로 하고, 요거는 뭐예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판매하면서 그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대응이 적절히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일반적인 거의 대부분의 상품은 선입선출법이죠.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감모 손실, 재고자산 이거 매출 원가에 넣느냐 아니면 영업의 비용으로 하느냐. 자, 그 구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감모 손실 이거는 뭐냐면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감귤을 저온 창고에다 넣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감귤이 점점 수분이 증발하죠. 그러면 그게 감모가 된 겁니다. 무게가 줄어들고 가치가 떨어지죠. 그게 바로 감모 손실입니다. 그래서 도난, 증발, 감량, 품질 저하 이런 것들이고, 자, 이게 정상적으로 이 정도는 항상 한 달이면 감귤이 무게가 한 뭐 5% 정도 줄어들어. 그러면 정상 감모 손실. 요거는 매출 원가에 포함하고 원가로 봅니다. 근데 창고 습도를 잘못 조절해서 뭐 3분의 1이 썩어서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비정상 감모 손실해서 요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직원은 문책 받겠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우리가 하나당 100원씩 주고 사서 아직 창고에 남아 있는데 이게 90원이 돼 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가격 떨어지는 걸 어떻게? 자, 그래서 이거는 비정상이 없습니다. 평가 손실은 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의 비용으로, 그러니까 비용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손실은 정상적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문제로 와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거는 뭐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매출 원가에 하고요. 비정상일 때는 영업의 비용. 그다음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발생하면 모두 원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아까 감귤을 습도를 잘못 조절해서 뭐예요? 비정상적일 때 그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3번이 틀린 거죠. 자, 평가 손실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건 평가 손실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4번 후입선출법은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반대이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물류 흐름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거다. 이거는 정반대죠. 이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 작품, 골동품,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비싸지죠. 그래서 후입선출을 할 때가 있고, 자,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혹시 이상한 거 못 봤어요? 1, 2, 3번 정답이 전부 다 뭐? 3번. 제가 이거 뒤에까지 15번까지 봤더니 3번이 15문제 중에 8문제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요, 이거 출제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4 균등하게 안 하면 교무부장님이나 교감쌤이 결제 안 해줘요. 수능시험 아마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날걸요. 3번만 쫙 찍어내는 8개 맞아버리니까. 자, 그렇다고 다음 시험에 또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1번은 하나도 없어요. 15문제 중에. 이건 출제위원들이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될 문제인데, 자, 다음번에 3번 다 찍지 마세요. 4번 문제. 다음은 유형자산이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의 관로 기억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인가? 유형자산이 감가상각 방법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액법, 정률법 있고, 그다음 뭐 체감 잔액, 연수합계, 생산량 비례법. 1급에서 시험에 나왔던 건 정액법, 정률법 뭐 계속 나왔고요. 연수합계법 여기 어쨌든 한 번씩 나왔고, 생산량 비례법은 진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인데 하여튼 이러한 종류가 있고, 관로 기억은 자산이 예상 조업도 또는 예상 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위에 4가지 중에 어디일까요? 그렇죠? 생산량 비례법이죠. 자,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멸,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형태에 따라 선택하고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 감가상각 방법은요, 한번 정하면 법적으로 5년인가 몇 년인가를 같은 방법을 써야 됩니다. 요거 해마다 원래는 선입선출, 내년에는 뭐 이동평균, 뭐 어떤 방법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고자산 금액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달라진다는 거는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으로 또는 분식회계 방법으로 이용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업체가 있어요. 신발 그 대형 메이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걸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한번 정하면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유도 뭐 때문에 이걸 바꾼다. 회계 변경이라고 그러죠. 회계 변경. 자,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에서 이 관로 기억은 생산량 비례법이고, 생산량 비례법 공식은 제가 참고로, 자, 생산량 비례법으로 감가상각할 때는 취득원가 마이너스 전종가액 곱하기, 자, 총추정 예정 생산량분의 실제 생산량입니다. 요 공식에 맞춰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그다음 5번 문제입니다. 자, 계산 문제인데 다음 중 당기 중 새로 취득한 건물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다음과 같다. 건물이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여러 가지 재비용은 더해주는 게 원칙이죠. 자, 건물 매입가액 3억 원입니다. 여기에 중개수수료 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더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취득세 1,000만 원 이것도 더해주고요. 관리비, 그 다음에 재산세, 보험료가 있습니다. 자,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취득할 때 단 한 번 내는 거.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세.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가 등록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관리비, 보험료, 재산세는 매년 납부하는 거죠. 매년 납부하는 거는 판매비의 관리비로 처리하고 뭐예요? 자산 가격에 더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납부하는 거냐? 취득할 때 한 번이냐?
요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리비 매년 납부하는 거 아니고요. 재산세가 해마다 내죠. 그 다음 건물보험료 매년 납부하죠. 그래서 3억 원에 1,500 더하면 3억 1,500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대금은 외상매입금으로 표시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선수금, 선수치다 이런 말이 있죠. 먼저 받다라는 겁니다. 먼저 받은 계약금이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미리 받은 금액이다. 자, 상거래에서 받은 금액 맞죠? 자,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급기일이 도래한 확정 채무이다. 미지급금은 어떤 때 써요? 뭐예요? 상품 매매, 상거래가 아닌 비품, 뭐 신용카드로 써서 나중에 카드회사에 갚아야 되는 돈, 이러한 것들이 미지급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자, 또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부채는 1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는 유동부채. 1년 이상 경과한 다음에 갚아야 될 거는 비유동부채. 맞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너스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계정등록 및 조교등록 메뉴에 가서 컨트롤 F 누르면 바로 찾을 수 있죠. 자, 7번 다음 중 영업 외 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채무면제이익, 기부금, 유형자산 처분 손실 가보면 영업의 수익 또는 비용에 있습니다. 근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딱 찾아보니까 여기 있죠. 기타 포괄 손익 무게. 다시 말해서 이거는 자본 항목입니다. 그래서 3번이 또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정 과목 및 조기 등록 메뉴. 자, 다음이 자본이 분류 항목 중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스파이를 찾아라 이 말입니다. 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여기 있습니다. 어디에요? 자본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이죠. 감자차익 자본잉여금이죠. 공통점은 자본잉여금은 뭐예요? 주식과 관련해서 그 회사 주식과 관련해서 이익을 본 거, 자본잉여금. 근데 이익잉여금은 주식이 아닌 영업 활동에서 생긴 이익을 잉여금 모아놓은 돈입니다. 여러분들 비상금 아니면 정기적금 들어놓은 것처럼. 자, 그러면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들어갑니다. 법정적립금이라고 그러죠. 자,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현금 배당액의 10% 이상을 매년 적립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자, 원가 회계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8번까지가 재무회계인데 이번 특별회차는 아마 합격률이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좀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9번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 항상 나오는 게 종합원가 계산하고 비교를 하죠. 자, 이론 교재 261페이지에 이 표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거. 개별 원가 계산은 대표적인 게 조선소, 항공기 제조, 건설업. 그래서 여러 종류의 제품을 주문 생산하는 방식. 뭐 벌크선이니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다 대우조선 가보면 다 있죠. 자, 개별 원가 계산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은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과자, 사탕, 그 다음에 제지, 밀가루 만드는 제분업 이런 업종이 대량 생산하는 겁니다. 소수의 또는 단일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원가 회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은 특징이 뭐냐면 제조 간접비를 제품에 배부하는 거. 여러분들 그 보조 원가를 제조 부문에 보내는 거 있죠. 직접 배부법, 그다음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그게 개별 원가 계산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선소에 취직하면 그걸 계속 쓰는데 제과 회사에 취직했다? 그러면 개별 원가 계산은 안 씁니다. 그 제조간접비 배부는 안 쓰고 월말 제공품 원가 계산하는 거 있죠. 거기다가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거, 서입서출법, 평균법으로 그거는 종합원가 계산 사용하는 겁니다. 자, 요런 게 개별 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의 큰 차이점이고.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다품종 소량 생산 또는 주문 생산 방식에 적합하다. 아까 설명한 뭐예요? 조선소. 개별 원가 계산 맞죠?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비는 예정 배부액을 사용하여 원가를 계산한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
계산할 때는 예정 배부율을 곱하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예정이 아닙니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 요게 예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면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이면 예정 배부액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앞에 실제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 배부액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제조간접비 배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은 월말 제공품 원가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 이건 맞는 거고요. 제품별로 손익 분석 및 계산이 용이하다. 자, 드라이 도크라 그러죠. 배 만드는데. 배 한 척 만드는데 수백, 수천 명이 달라붙어서 일하죠. 그 배 한 대의 원가를 계산하는 거. 정확하게 손익 분석 계산이 용이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예정 배부액이 아닌 실제 배부액을 사용한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계산 문제. 자, 원가 회계에서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가공 원가 또는 요거를 가공비라 그럽니다. 자, 이론 교재 218페이지에 요 더 알아보기에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원가를 크게 분류하면 기본 원가 또는 가공비 이렇게 구분하는데,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장사하는 분들이, 식당 하시는 분들이 요즘 재료비 물가 올라가지고 인건비, 최저임금 올라서 인건비 때문에 이런 말 많이 하죠. 가장 큰 비용 두 가지입니다. 기본 원가라고 하는 거. 재료비와 노무비. 자, 그 다음에 가공비다 하는 거는 재료비를 뺀 나머지 전체를 가공비라고 그래요. 이건 또 다른 분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간접비. 그러니까 직접 노무비는 양쪽 다 양다리 걸쳐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시험 문제도 한두 문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가공 원가는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직접 재료비를 뺀 나머지 전체. 그럼 직접 재료비 200만 원은 줄 그어 버리고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 요 나머지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1,900만 원. 예, 또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자, 그래프가 4개가 나왔는데, 다음은 원가 행태를 조업도, 이걸 사회에서 쓰는 말로는 생산량, 조업도, 생산량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와 원가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 자, 변동원가, 고정원가, 중고정원가, 준변동원가 나왔는데, 자, 어떤 건지 하나 보겠습니다. 고정비. 고정비는 뭐예요?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들어가는 비용. 대표적인 게 이런 건물,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뭐 임차료. 이런 것들은 생산량이 몇 개냐 상관없이 일정하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자, 이런 게 그래서 그래프상으로는 자, 원가, 그 다음에 생산량, 조업도. 생산량에 상관없이 이 원가가 항상 일정하게 일어나는 거. 이 원가는 총 원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변동비. 자, 여기 김밥 재료 있죠. 뭐예요? 김밥 한 줄 만들 때, 100줄 만들 때, 한 줄 만들 때, 100줄 만들 때마다 생산량이 늘어날 때마다 뭐예요? 그만큼 재료비도 똑같이 비례하죠. 자, 이러한 게 변동비입니다. 재료비, 노무비. 일 많이 시키면 뭐 월급 많이 줘야 되니까. 자, 요게 변동비고요. 준변동비는 말 그대로 쭉 고정비처럼 가다가 확 변동하는 거. 준변동비. 대표적인 게 핸드폰 요금. 기본 요금 얼마에 추가 사용. 전기료도 마찬가지죠. 기본 요금에 추가 사용. 그래서 할증 요금 있잖아요. 여름에 에어컨 팡팡 틀다가 등짝 맞잖아요. 바로 준변동비, 할증료 때문에 붙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준고정비는 자, 일정 생산량 100개 만들 때까지는 고정비처럼 나가다 101개부터는 쭉 올라가 버려요. 그 다음 또 200개까지는 쭉 가다가 그 다음 쭉 올라버리고 300개. 이건 뭐냐면 기계 한 대를 빌려서 쓰다가 100개밖에 못 만들어 하루에. 그러면 150개를 만들려면 그때는 기계 한 대를 더 들여와야죠. 그럼 101개를 만드나 199개를 만드나 똑같죠. 고정비처럼 쭉 가다가 또 200개를 넘어서면 또 한 대 더 빌려와야죠. 이러한 것들이 준고정비입니다. 그래프가 계단식으로 가죠. 자, 그래서 참고로 봐둘 거는 이 고정비에서, 자, 변동비는 봐요. 100개 만들 때 200개, 400개 이렇게 할 때마다 단위당 원가는 똑같아요. 근데 총 원가는 늘어나죠. 100개 만들 때는 20만 원이었다가 200개는 40, 400개 만들면 재료비가 80만 원 들어가죠. 자, 근데 단위당 원가는 일정한데 고정비는 반대로 가요.
자, 100개를 만들든 400개를 만들든 똑같습니다. 총 원가가 4만 원. 고정비, 임차료. 근데 생산량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자, 단위당 원가는 4만 원 나누기 100개 하면 하나당 400원. 근데 4만 원 똑같은데 200개를 만들었어. 그러면 효율성이 높다 그러죠. 그러면 고정비 단가는 200원. 그다음 100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박리담회로 장사하는 데는 어떻게 손님들 바글바글 하니까 인건비 비중이 줄어들죠. 제품 하나당. 그래서 싸게 팔 수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여기 그래프를 함정을 파놨습니다. 다 총원가. 1번, 3번, 4번은 그래프에 보면 왼쪽이 총원가, 오른쪽은 조업도. 근데 여기 2번 딱 봐요. 여기 총원가가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단위당 원가. 이 함정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겁니다. 자, 변동원가. 지금 올바르게 연결된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변동원가, 이건 뭐, 어떤 그래프예요? 이거는 고정비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3번은 변동비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요 계단식으로 된 거 아까 뭐였어요? 자, 계단식으로 된 거는 준고정비에 대한 겁니다. 준고정비에 대한 거. 자, 준변동비는 안 나왔고요. 자, 요거는 단위당 원가입니다. 고정비는 생산량이 늘어날 때마다 어떻게 단위당 원가는 쭉 줄어들죠. 요 그래프가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지금 이번 100일로의 특별회차에서는 아마 요 문제가 가장 난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자, 제조간접비 배분에 대한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 중 원가 배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자, 원가 배분 기준에는 인과관계 기준,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기준이 있다. 생뚱맞죠? 자, 요거 보충 설명. 제조간접비 배부할 때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 그 비율로, 간접 농업비는 종업원 수, 감가상각비는 기계 사용 시간, 뭐 건물은 면적, 전력비는 마력 곱하기 운전 시간, 에어컨 몇 시간 틀었냐 이 말입니다. 수선비는 수선 횟수, 이러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뭐 종업원 수. 자, 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예요? 상식적으로 연결이 요 기준으로 하는 것 같네라는 느낌은 들죠.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배부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죠. 직접 배부법, 이거는 영세기업에서 사용합니다. 보조 부문에 있는 제조간접비를 제조 부문으로 보낼 때, 자, 금액이 얼마 안 돼. 영세기업이니까. 그러면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제조 부문으로 보내버립니다. 자, 보조 부문끼리는 서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직접 배부법. 시간이 제일 적게 걸리고 간단하고 근데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은 야, 그래도 수선 부문 거는 전력 부문에도 배분을 한번 하자. 그래서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전력 부문을 다시 2차 배부하는 단계를 계단식으로 밟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직접 배부법보다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리고 약간 더 복잡하지만 정확도는 조금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상호 배부법. 이거 대기업. 금액 커. 그래서 전력 부문, 수소 부분이 보조 부분인데 보조 부문끼리도 한 번씩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배부, 2차, 3차 배부까지 가는 거. 제일 복잡한데 제일 정확도는 높습니다. 자,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자, 원가 배부 기준에는 인과관계, 수혜, 부담 능력, 아까 말한 종업원 수, 면적 뭐 이런 기준 따지는 거 있죠. 그 인과관계를 가장 중요시 합니다. 자, 그다음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에는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 있다. 아까 설명드린 거죠. 상호 배분법은 계산이 단순하지만 제일 복잡하죠, 이거. 직접 배분법이 단순합니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제일 정확해요. 이거 직접 배분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수개의 부문이 공동으로 사용,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를 각 부문에 배분하기 위한 합리적 배부 기준은 뭐예요? 기계장치 사용 시간 아까 이걸로 감가상각비 계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건물은 면적. 면적이 넓게 사용하는 회사는 그만큼 감가상각비가 많죠. 자,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자, 이제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재화란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재화. 흔히 말하는 상품, 제품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용역은 서비스. 예를 들어서 뭐 공인회계사 회계 업무를 해주는 거. 그건 용역 제공이죠.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죠. 자,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 맞고요.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 이게 그 노동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맞습니다. 자, 사업자란 사업상 영리 목적으로만, 이렇게 만자가 들어갔습니다.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은 이 영리 목적인 데만 사업자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학교에, 여러분들이 졸업한 고등학교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밑에 사업자 등록번호 있습니다. 학교는 왜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을까요? 고등학교에. 영리 목적이 아닌데. 자, 왜냐하면 학교도 물품을 구입하잖아요. 급식실에 쌀도 구입하고. 요거 다 부가세가 들어가서 오는 것도, 쌀은 아니지만. 자, 세무신고는 해야 됩니다. 물론 매출액은 없어요. 근데 매입 자료들을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사업장 현황 뭐 신고서 이런 형태로 해야만이 나중에 그 사람들이 탈세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법인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데들도 사업자 등록증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또 틀렸습니다. 자, 일반 과세자란 간이 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자, 보통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그 다음에 법인 중에서 뭐 일반 법인도 있고 면세 법인도 있고 그렇게 구분하죠. 맞는 거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14번 문제. 자, 요거 약간 문장을 잘 읽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자, 수입 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수입하지만 그쪽 미국에서 수입했다. 그럼 미국에서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할 수가 없죠. 뭐 영어로 된 거 보내줄지 모르겠지만 수입 세금 계산서는 그래서 세관장이 발급해서 세금 계산서는 뭐예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증빙 서류니까 인천세관으로 들어왔다면 인천세관장이 발급합니다. 자, 맞는 거고요. 판매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매하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게 맞죠. 대부분이 그렇죠. 특례에 따라 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매입했어요. 돈을 송금하면서 세금계산서 보내주겠대요. 그 말을 믿고 돈 송금했는데 계산서를 안 끊어줘요. 그럼 어떻게? 그 송금한 내역이라든가 물건을 넘길 때 뭐 송장이라든가 있겠죠. 요거를 세무서에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우리가 발행해버리는 겁니다. 그쪽이 판매자, 우리가 매입자로 해서, 왜냐하면 그 매입세액 10% 환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지만 자, 가능합니다. 그 다음 세금 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된다. 물론 예외적인 거 있습니다. 공급하고 월별로 한꺼번에 발행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 다음 달 5일까지인가 뭐 하여튼 이거 가능은 합니다. 원칙은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자, 여기 수탁자, 위탁자가 헷갈리죠 또. 제주도에 감귤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감귤을 들고 서울 농수산물 시장에서 판매 안 합니다. 제주도에는 감귤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 서울에 상주를 해서 감협에다 넘겨줍니다. 그럼 감협이 서울로 보내서 서울에서 판매하고 수수료 떼고 돈을 송금해 줍니다. 그럼 제주도 농민은 위탁자, 부탁한 사람, 그 다음에 수탁자는 부탁받은 사람. 부탁받은 사람은 감귤협동조합. 이거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이죠. 자, 그러면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여기서 인도한다는 거는 받아서 어떻게? 판매할 때입니다. 판매할 때는 수탁자, 감귤협동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라는 말입니다. 맞냐 틀리냐 이 말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감귤협동조합에서 판매하고 감협은 요거 잘못하다가는 자기네가 감귤 전체 매출액이 수익으로 잡혀서 감협이 세금 다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농민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라 해서 이렇게 퉁치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수수료에 대한 수익만 가졌다라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교재 같은 건 그렇게 합니다. 교재 같은 경우는 서점에서 일단 세금계산서 발행, 교재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죠. 면세니까. 그런 경우에 뭐 하고 나중에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자, 반대로
위탁자가 생계산서를 끊어달라 그래서 그거를 판매할 때 넘겨줄 때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인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법상. 그러니까 반드시 수탁자의 명의로 해야 된다. 이거 원칙이 아닙니다. 수탁자 명의로 할 수도 있고 또 위탁자 명의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4번은 부분적으로 뚫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좀 애매한 문제입니다. 이거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이게. 자, 마지막 15번.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 시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 일단 깨놓고 이야기한다면 0% 세율. 눈 뜨고 장난치는 거죠, 이거. 부가세 우리 부과했어. 대신에 0%야. 자, 요거 하는 이유는 일단 수출 촉진하기 위한 게 맞고, 근데 보기에는 없죠. 없고, 소비세, 간접세, 전단계 세액공제법, 소비지구 과세 원칙. 이건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칙입니다. 일단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담세자라 그러죠. 부담하는 사람. 부가세를 내요. 그 다음에 간접세. 편의점 사장이 자기가 먼저 세금 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편의점에서 컵라면 팔고 커피 팔고 해서 받은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간접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직접세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월급 받으면 연말정산 내는 거, 소득자가 세금 내는 거, 이건 직접세.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받고 편의점 사장님이 부가세 내는 거, 이건 간접세.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 전 단계 세액을 뺀다라는 말이죠. 매출세액에서 뭐예요? 매입세액을 뺀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나오잖아요. 자, 전단계 세액공제법 부가가치세 특징입니다. 소비지구 과세 원칙. 과세를 하는데 소비하는 나라에서 한다. 우리가 물건을 미국에 수출하면 미국에서도 부가세 비슷한 게 있습니다. 명칭은 뭔지 모르겠는데 자, 미국에서 부가세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부가세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중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중과세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면 어느 한 나라에서만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0%, 미국은 뭐 8%인가 10%인가 하겠죠. 일본은 우리보다 약간 12%인가? 자, 그래서 여기 영세율은 소비지구 과세 원칙, 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4번의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질문은 가능하면 박쌤 전산에게 카페에 들어와서 올려주시는 게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한두 문제는 약간 까다로운 문제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지난번보다는 특히 99회 그때보다는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어서 다음 시간에 실무 시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